이상하죠. 우리는 루저가 되고 싶은 걸까요? 왜 소설이라는 것을 볼 거야?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봐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위인전이라든가 전기 이런 거에 보면 뭐 좋잖아요. 스티브 잡스 전기 두껍긴 해도 보면 성격은 개싸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성공하더라.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런 것만 볼 때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저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볼 때보다는 체 게바라의 전기를 볼 때 훨씬 더 말하자면 문학적인 감동을 느끼죠. 왜? 실패했잖아요. 그죠? 체 게바라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고 볼리비아의 정글에서 그냥 죽어갔잖아요. 그죠? 이미 성공할 수 있었는데도 쿠바에서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성공시키고도 정글로 돌아가서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이런 계속해서 실패의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웅도 아니고 슈퍼히어로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킬레스 같은 인물은 신은 아니지만 거의 반신이죠. 그래서 이 뒤에 뒤꿈치 말고는 약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소설의 인물들은 약점 투성입니다. 너무나 약점이 많아요. 마담 보바리 같은 여자를 예를 들면 이 여자는 뭐 의사한테 시집을 오긴 했는데 인생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해서 아이씨 뭐 하지 그러다가 낭만적인 연애 소설들을 보다가 자기도 이런 소설을 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단히 현대적인 인물이에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뭐 게임하다가 뭐 애들이 뭐 완전히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마담 보바리는 그런 인물의 어떤 원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이고요. 약점이 너무 많아요. 중독되는 거죠. 소설에 중독되고 그다음에 돈키호테는 마담 보바리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뭐그 기사도 소설을 너무 많이 본 나머지 나가갖고 직접 기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인물들이 나오는 얘기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영웅들이 나오는 이야기보다 평범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보는 거잖아요. 왜 볼까? 그리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건데요. 이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현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우리랑 비슷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단히 촘촘하게 묘사해 줍니다. 영화도 이런 것은 하지 못해요. 소설은 예를 들면 안나 카레니나가 생각하는 거 있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오죽하면 책이 이렇게 두껍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말년이 아니죠. 그 소설 막판에 쓴 그 친구한테 쓴 편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안나라는 여자 너무 지겹다. 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이 여자 생각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브론스케 생각도 계속 나오고 안나 카레리나 남편 생각도 계속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안나 카레니나가 세계 명작이라서 친구가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재밌다 의외로 재밌다고 그래서 서점에 사러 갔더니 상하권이 있더래요. 사갖고 와서 재밌게 읽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다 읽었고 나중에 한참 후에 서점에 가보니까 중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재밌게 읽었는데 상하권을 중권이 있다니. 그래서 하여간 상중하를 읽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안나 카레니나는 길어요. 길고 중간을 빼먹어도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상권에서 학원으로 가도 여전히 안나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왜 이혼을 안 해주나. 이혼하고 싶은데 뭐 내 애는 어떡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오죽하면 톨스토이가 이 여자 너무 짜증난다. 이거 벗어나고 싶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작가들이 안나 카레니나를 최고의 작품이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 절정기에 쓴 작품이라서 모든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다 서술해요. 뭐 그런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너무 그럴듯해요. 심지어는 안나 카레니나 읽어보면요. 개의 시점도 있어요. 개. 그래서 진짜예요. 이건 정말 내가 읽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니까 모든 사물의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개가 개의 시점에서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약간 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톨스토이가 이때 완전히 맞아면 신이 내렸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쓴 거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작가들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작가가 자기의 최고 수준에 올랐고 최고 역량에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기량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소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또 그게 때에 잘 맞아야 되는데 한국 작가들은 그런 때가 막 올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기를 모아가지고 그런 시점에 올 수도 있는데 예비군 훈련이 나와요. 동원 들어가야 돼. 철원으로. 김이 확 빠져요. 그리고 또 기를 막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 명절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용돈 주고 너 어디 극장이라도 갔다 오지 그러니 취직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쫓고요. 그래서 안 돼 이게.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걸 33살에 썼어요. 그리고 플로베르가 마담 보바리도 역시 32세, 34세 이렇게 썼고요. 30대 초반이 작가들에게는 참 좋을 때거든요. 저는 30대 초반에 뭘 썼나 봤더니 검은 꽃을 썼더라고요. 그때 저도 에너지가 뻗쳐서 뭐 과테말라, 멕시코가 나오는 얘기야? 가지 뭐. 그리고 갔어요. 가서 그냥 거기서 썼던 것이죠. 하여간 안나 까레니나는 대표적으로 보면 마담 보바리도 보바리의 생각을 정말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독자들은 왜 이런 것을 결국은 좋아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독자들의 내면을 그들이 대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독자들은 소설을 읽을 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소설의 메시지는 절대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어떻게 받냐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관찰,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는 것도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저런 문장으로 서술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독자에서 시작해서 작가가 됩니다. 이런 걸 읽다 보면 자기의 내면, 내 생각, 내가 나의 행동도 서술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으면 그냥 감탄만 하는 소설도 있지만 어떤 소설을 읽어보면 나도 이런 걸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있죠. 또 어떤 소설은 내가 쓰고 싶어 했던 것을 이 작가가 먼저 썼다라는 느낌을 받는 소설도 있어요.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뇌에서 바꾼 건데 그런 느낌이 들면 작가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성공한 소설이다. 독자가 자기 얘기를 뺏겼다고 생각할 때 작가가 정말로 뭔가를 잘 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어떤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작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서서히 자기 내면에 대해서 서술하고 싶고 그것을 멋지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 정말 별거 아닌 인물이잖아요. 그죠?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살던 그런 유한 부인이 그냥 별것도 아닌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인물. 그렇지만 그 소설의 문장 하나하나는 플로베르가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삶도 대단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설은 실패의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설은 이 실패의 기록인데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꿈꾸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학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했으니까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보다 더 이상하고 우리보다 더 못나고 우리보다 더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술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것을 읽는 독자가 작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독자는 언젠가부터 자기 내면의 내러티브를 만들게 돼요. 자기 인생의 내러티브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근데 책을 잘 읽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읽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심리 상담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성들을 만나보면 이미 자기 인생의 내러티브가 결정돼 있는 것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냐 그러면 주로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건 나쁜 내러티브죠. 예를 들면 나는 나쁜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런 거.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다가도 결국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 뭐 그러면 떠나가는 거지.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남자가 나를 떠날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 네가 이래도 안 떠나? 이래도 안 떠나? 그 떠나죠. 커봐.
내가 떠날 거랬잖아. 결국 나를 알게 되면 떠나게 돼 있어. 이런 서사는 나쁜 서사죠. 나쁜 내러티브예요. 나쁜 내러티브인데다가 더 나쁜 이유는 단순해요. 그런데 소설은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상중하로 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그죠? 상중하로 쓰는 이유는 인생의 내러티브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소설을 만나면 그 소설을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얘기 속에 그냥 있고 싶잖아요. 그 안에 머물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보다, 내 인생보다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내 인생이, 내 내러티브가 더 근사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감정이입해서 막 보고 있으니까 끝나기를 원치 않죠. 하지만 그 책은 결국엔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은 실패의 기록이지만 우리에게 실패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얘기 요새 자주 예를 드는데 올해 초인가 어디 군부대에 강연을 갔어요. 제 일생 최초이자 마지막 군부대 강연이었는데, 군부대 강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병사들이 너무 좋아요. 왜? 잘 수 있으니까. 다 자요. 다 좁니다. 다 조는데 그 병사들이 이제 각 잡고 딱 자는 거야. 딱 자고 뭐 작업도 안 해도 되고 뭐 구참도 없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군인들 중에서 이제 미리 다 심어놔요. 그죠? 군인들이 뭘 자발적으로 질문하겠습니까? 심어놓는데 질문도 다 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 참 뭐 기술도 별로 없고 뭐 학력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속으로는 이제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그죠? 소설가인데 소설가 그런 걸 알겠어요? 모르죠. 군 제대 장병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생각하고 있던 것도 있어서 그랬어요. 잘 안 될 거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잘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던 장병 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로 고개를 탁 쳐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옆에가 고개를 쳐드니까 뭔지도 모르고 고개를 쳐들어서 전 장병이 고개를 쳐들었는데 군인이었지만 졸고 있었지만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고개를 쳐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장병, 여기 있는 장병들 중에 보란 듯이 성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대부분은 다 자기 꿈과는 먼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고 몇 명만 보란 듯이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문학이라는 것은, 전 소설가로 거기 갔으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소설 읽어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다른 걸 해야죠. 다른 걸 하면서 소설도 읽어야지 소설 읽어서 성공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소설은 대신에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거나 우리 자신이 우리 꿈에 미달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를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소설은 소설은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왜 결심한 걸 못 지키냐고 말하지 않아요. 왜? 소설 속에는 결심을 못 지키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우리보다 더 한심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런 인물들에게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패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설은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심이라든가 타인과의 비교로 자기를 학대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알랭드 보통이 한 얘기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끔은 바다라든가 거대한 절벽, 그 다음에 산 이런 걸 보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이유는 자연이 우리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 있는 애가 토익 책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는 버러진가 뭐 이런 생각 들고 나는 잉여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자연은 토익 책을 보고 있지 않아요. 가면 그냥 늘 푸르르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바다가 우리와 경쟁하려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설도 그렇습니다. 소설은 못난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돈키호테 얼마나 못났어요. 그런데 세계 명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조직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내러티브를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능성들을 결합해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아까 제가 좌뇌와 우뇌 말씀드렸는데요.
빠져들기도 해야 되지만 대단히 성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소설을 읽는 즐거움이 훼손되진 않아요. 소설은 오히려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만족은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현실 윤리의 엄격한 잣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또 그리고 세속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소설은 묵묵히 우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